드디어 현지 시간으로 2월 21일 월요일부터 사무국과 구단주 측 그리고 선수협이 본격적인 합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팬들은 최근까지도 왜 매일 만나지 않고 한 번 만나면 길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15분, 길어야 2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만을 소비하고 헤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표현해 왔습니다. 야구야구에 올라온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 양측이 스프링 트레이닝의 단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는 저의 의견과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과 구단주 측은 2월 28일을 정상적인 시즌 시작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잡았는데요. 만약에 2월 28일까지 협상이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3월 14일부터 스프링 트레이닝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각 구단들이 약 2주 정도 스프링 트레이닝을 치른 후에 정상적인 시즌의 시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83일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CBA 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상황, 우리가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만프레드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CBA 협상 지연에 가장 큰 책임이 만프레드에 있다는 비난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의 이런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구단주 회의에서 CBA 협상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30명 구단의 대표들 중에서 23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즉 8명 혹은 8구단만 반대를 해도 그 협상안은 통과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프레드는 이 구단주 측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건 30개 구단 중에 8개의 구단 혹은 8개의 구단 대표들이 반대를 한다면 만프레드 입장에서는 이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것 말고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잊을만 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언들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CBA 협상이 구단주 측에서 거절되는 것은 전적으로 만프레드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구단주 회의 자체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ESPN의 제프 파사는 30개 구단의 구단주들 그리고 혹은 구단주들의 대표 중에서는 분명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대한 선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그룹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구단들의 수가 23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CBA 협상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구단들이 선수협이 내놓은 협상안에 동의하는지의 문제가 아닌 얼마나 많은 구단이 여기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번 CBA 협상은 시작부터 양측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선수협을 대변하는 토니 클락은 저번 협상에서 자신의 실수로 불리한 협상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조심스럽고 거칠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 클락뿐 아니라 선수협에 소속된 많은 선수들 역시도 저번 협상 때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협이 구단주 측에 갖고 있는 불신이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양측이 모두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구단주 측은 어떤 면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냐? 바로 스캇 보라스의 존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말이 많았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0년 트레버 바우어가 스캇 보라스가 선수협 문제에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한다고 트위터에 올리면서부터인데요. 최근에 몇몇 선수들은 이런 루머에 대해서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스캇 보라스가 직접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라고 올리면서 그동안의 풍문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캇 보라스는 그 전부터 템파베이와 같은 팀들은 진짜 팀이 아니다, 탱킹을 하는 팀들은 MLB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많은 팀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해 왔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시즌인 2021 시즌 애틀란타가 우승을 하자 애틀란타와 같은 팀들이 탱킹을 통해서 우승하는 것은 야구의 암적인 존재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애틀란타가 8월 1일까지 5할 승률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몇 명의 선수들을 추가하면서 우승한 애틀란타가 이번 시즌 진정한 우승팀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틀란타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애틀란타 팬들이나 몇몇 구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객 중에 한 명인 맥스 슈어저 역시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팀을 옮겼고 그걸 통해서 대박 FA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선수들이 팀을 옮긴 뒤에 바로 시즌이 끝나고 팀을 이적하는 것에 대해서 팬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CBA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꽤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틀란타 혹은 템파처럼 직접적으로 보라스에게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팀들도 있었고 저는 이 구단주들 중에서 보라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선수협에게 그다지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구단주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선수협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인 맥스 슈어저나 시미언 역시도 스캇 보라스의 고객입니다. 물론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협의 일에 선수들의 대리인인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구단주들의 입장에서는 선수 친화리그라고 불리는 NBA에서 선택된 소수의 선수들과 에이전트들의 힘이 너무 커지면서 그들이 구단의 운영과 리그의 정책까지 간섭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스캇 보라스라는 에이전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싶을 것입니다. 현재 구단주 측이 통과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은요. 리그에서 각 7팀이 참가하는 14팀의 플레이오프 포맷 그리고 유니폼과 헬멧의 광고 허용입니다. 적자인 경우가 많은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와 달리 제프 파산에 따르면 14팀 포맷의 플레이오프는 메이저리그에게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광고는 사실 NBA와 유럽 축구팀 대부분이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비비고 브랜드는 레이컬스에게 연 2천만 달러씩 유니폼 광고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AIA의 유니폼 광고 계약은 총 1억 7천만 달러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선수협이 플레이오프 확장, 유니폼 광고라는 조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메이저리그의 각 팀들은 굉장한 추가 수익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저는 선수협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은 FA가 되는 시기의 단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협은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이 부분을 포기했었는데요. 그 뒤로 나온 이야기가 연봉 조정 신청 자격 전 선수들에 대한 보너스 인센티브의 지급이었습니다. 데뷔 후 풀타임 3년차까지의 선수들 중 매 시즌 워 순위 30위 안에 드는 선수들에 대해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조항은 현재 지급 액수에 대해서 양측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도 F1와 B워 중 어떤 워를 쓸 것인가 아니면 메이저리그가 새로운 워의 공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세부적인 조항의 조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치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구단주 측은 최근에 선수들이 원하고 있는 팀 연봉 총액 플로어를 1억 달러로 하는 대신에 사치세 상한선을 1억 8천만 달러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구단주 측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각 팀의 연봉 총액이 1억 달러 이하거나 1억 8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그 팀은 페널티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공개됐는데요. 슈퍼2에 대한 부분입니다. 슈퍼2는 데뷔 후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선수들 중 서비스 타임이 많은 상위 22%의 선수들이 3년차부터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원래 FA 룰이 데뷔 후 풀타임 3년차까지는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없고 4년차부터 6년차가 되는 3년 동안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는 것이라면 슈퍼2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첫 2년의 풀타임을 끝낸 다음부터는 3년차부터 6년차까지 4년간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보와 게레로 주니어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와 게레로 주니어 모두 2019년에 데뷔해서 2020년부터 실질적인 풀타임 시즌을 겪었지만 슈퍼2에 해당되는 게레로 주니어의 경우 2022년부터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가 되면서 8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예정이지만 보의 경우는 한 시즌을 더 치러야만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수협은 바로 이 슈퍼2에 해당하는 상위 22% 선수의 자격을
80%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구단주 측은 현재 22%에서 더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더 많은 구단주들이 2월 마지막 주에 매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미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리인을 통해서 미팅을 하는 것보다는 구단주 혹은 구단주 대표가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도 더 빠르게 도울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소문대로 스캇 보라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맥스 슈어저, 코리 시거, 시미언과 같이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고, 카를로스 코레아의 계약도 남아있는 보라스 입장에서는 시즌이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자신의 수수료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선수협과 구단주 측의 입장 이외에 이미 판을 크게 벌려놓은 스캇 보라스는 본인의 수수료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을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캇 보라스 본인 역시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한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이번 주 내내 펼쳐질 양측의 미팅 또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